자, 이번 영상부터는 의미상의 주어를 다뤄보려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소위 말하는 문장 전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부정사구문, 동명사구문, 분사구문에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부정사구문, 동명사구문, 분사구문 이런 것들은 영작에도 아주 중요하고 독해에서도 엄청나게 비중이 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다룰 겁니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첫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도대체가 영어에는 왜 자꾸 이런 이상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뭔가 외울 거리를 자꾸만 늘어놓는가? 신경질나게.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한 내용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영어에는 저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게 젖대 써먹는 거구나. 진짜 필요한 게 맞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다룰 때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확 줄어들 거예요.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외우기만 할 때는 귀찮고 성가시지만 요게 필요한 게 맞네. 요럴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죠. 둘째로 그러면 우리 모국어 즉 한국어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가? 그래, 존재 이유는 알았어. 근데 이게 영어라는 언어만의 독특한 점일까? 만일 우리 한국어에도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훨씬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영어는 참 이상한 언어야. 이런 불만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긴 있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영어에서는 또 어떤 모양으로 다르게 표현되는지 서로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고 당연히 영작이나 문장 해석에서 활용하기도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문법서에서 흔히 다루는 내용들을 처리하게 될 건데요. 보통 문법서를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옵니다. 첫째,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다. 둘째, 문장의 목적어와 일치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다. 셋째, 일반적인 주어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딱 보기만 해도 슬슬 짜증과 귀찮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시죠? 자, 근데 이 내용들도 사실은 외울 것들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해하지 않으면 저런 것들조차 암기사항이 되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외우다가 지치고 영어가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도 2개 혹은 3개 정도의 영상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시리즈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나는 읽을 책을 한 권 샀어. 한국어 문장이죠.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I bought a book to read. 이렇게 되죠. 저 문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 문장의 동사는 샀어. 요겁니다. 맞죠? 한국어 문장은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럼 주어는 누구죠? 누가 샀어요? 내가 샀네, 내가. 사는 행위를 한 건 나네. 그럼 주어는 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 문장에서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읽을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읽으려고 산 거예요? 그치. 내가 읽으려고 산 거지. 자, 한국어 문장이나 영어 문장이나 똑같아요. 책을 산 사람은 나. 그걸 읽을 사람도 나. 저 문장을 보면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문장을 보고 아니 책을 샀다고? 누구를 위해서 책을 산 거야? 누구한테 읽히려고 책을 산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정말 상태가 심각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 딸 이름이 제이냐?
딸 생일이라 우리 딸이 읽을 책, 제인이 읽을 책을 한 권 샀다고 해볼게요. 제인이 정말 실망할 거예요. 생일 선물로 책 주면 애들 싫어하죠. 이건 실망이지. 자, 그럼 어쨌든 한국어 문장으로는 당연히 우리 이렇게 쓸 겁니다. 나는 제인이 읽을 책을 한 권 샀어.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문장의 본주어는 누구일까요? 자, 나는 요게 본주어일까요? 제인이 요게 본주어일까요? 자, 우리가 필수 영문법 3강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국문법 체계에서는 문장의 주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학설의 대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학설의 대립과 무관하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어의 정의를 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자, 흔히들 주어가 뭐냐고 물으면 문장의 주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정의죠.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동작의 주체, 즉 동사의 주체라고 했죠. 자, 이걸 한국어 문법식으로 표현하면 서술어의 주체 또는 술어의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문법이랑 같이 비교해서 볼 거니까 그냥 여기선 동사의 주체, 동작의 주체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댓글에다가 한국어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 좀 쓰지 마세요. 나도 알아요. 자, 근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영어 문법, 영어 용어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그런 용어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저 문장의 서술어는 샀어입니다. 그럼 산 게 누구냐? 사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샀냐? 요걸 판단하면 되겠죠. 내가 샀는가? 제인이 샀는가? 그죠? 당연히 내가 샀지. 그래서 나는 이 단어가 주어, 본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의 본주어는 나는 요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을 사람은 누구죠? 내가 읽나요? 제인이 읽나요? 그쵸. 책을 읽을 사람은 제인이에요. 제인도 주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주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은 보통 본주어를 지칭하는 거예요. 본주어는 그 문장의 본동사, 즉 서술어의 주체를 말한다고 했죠. 저 문장의 서술어는 샀어 요거예요. 읽을 요거는 서술어가 아니에요. 본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인은 주어가 아니에요. 읽을 요게 본동사가 아니니까 제인 요것도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라고 부르면 본주어하고 헷갈려. 게다가 주어는 한 문장에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얘를 영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불러요. 그냥 주어라고만 부르면 본주어랑 헷갈리니까 혼동이 되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본주어랑 구별하세요. 즉 본동사의 행위 주체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저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면 I bought a book for Jane to read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읽을 게 아니야. 내가 to read 할 게 아니야. to read 요거의 행위 주체는 제인이니까 요거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위치는 to read 바로 앞에 씁니다. 행위가 있으면 바로 그 앞에 행위 주체를 써준다. 요게 영어 문장의 기본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to read 라는 행위 앞에 그 바로 앞에 행위 주체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입니다 라고 구별해 주려고 본주어가 아닙니다 라고 구별해 주려고 앞에 전치사 for를 붙여줍니다. 역시 이걸 그냥 주어 이렇게 부르면 본주어랑 혼동이 생기니까 명칭도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동사였지만 동사가 아닌 것으로 변한 애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죠. 즉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렇게 준동사로 샥 변하는 순간 이미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들을 그냥 쉽게 안동사 이렇게도 부르죠. 동사 아니라고. 하지만 그 뿌리가 동사였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건 맞아요. to read, 어떤 읽는다라는 행위를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준동사들의 행위 주체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당연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to 부정사 바로 앞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제인이 읽을 책을 하나 샀다. I bought a book for Jane to read. 자, 결국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첫째, 본동사는 누구냐? 본동사 샀다. 얘가 본동사고 bought, 얘가 본동사다. 둘째, 그럼 본주어는 누구냐? 본주어? 본주어는 나는, 요게 본주어고 I, 요게 본주어다. 셋째, 그럼 읽을, 그리고 to read, 얘네는 뭐냐? 동사냐? 아니다. 읽다라는 동사에서 형용사 형태로 바뀐 읽을, 얘는 동사가 아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준동사다.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우리가 필수 영문법 13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to read, 얘 또한 동사가 아니다. 동사였지만 형용사로 바뀐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넷째, 그럼 읽을, to read, 얘네들의 행위 주체인 J는 뭐냐? 이게 의미상의 주어다. 읽을, to read, 얘네들은 본동사는 아니잖아. 본동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Jane을 주어 또는 본주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고. 특히 to read, 즉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얘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한국어에서도 관형사절의 주어, 안긴 문장의 주어라고 부르면서 본주어랑은 구별해서 부릅니다. 다섯째, 그럼 영어에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해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첫째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to 부정사 바로 앞에 쓴다. 즉 행위 바로 앞에 그 행위 주체를 쓰는 영어의 일반적인 문장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이게 다예요. to 부정사 바로 앞에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 그죠? 자, 여섯째, 그럼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문장 I bought a book to read, 여기에서는 내가 읽을 책이니까 I bought a book for me to read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안 쓰냐? 이렇게 만일에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보냐? for me를 안 써도 내가 읽을 책이라고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되는데 뭐하러 쓰냐? 너는 I bought a book to read 이렇게 쓰면 누구를 위하여 책을 산 건지 못 알아듣냐? 뻔히 알 수 있는 건 안 쓰는 게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다. 자, 나는 심심할까봐 읽을 책 한 권 샀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굳이 나는 심심할까봐 내가 읽을 책 한 권 샀어. 이렇게 쓸 필요도 없거니와 저렇게 쓰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 아니, 굳이 내가 읽을 책이라고 표현하는 건 또 뭐요? 혹시라도 내가 야, 책 좀 빌려줘 이럴까봐 미리 선 긋는겨?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감이 안 간다고? 책으로 표현하니까 그런 거다. 먹을 걸로 표현하면 실감이 팍팍 오실 거다. 나는 여행 중에 먹을 햄버거를 하나 샀어. 이렇게만 표현해도 산 것도 너고 먹을 것도 너구나. 먹을 인간도 너구나. 다 안다. 근데 나는 여행 중에 내가 먹을 햄버거를 하나 샀어. 저렇게 말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거 아냐 모르냐. 이거를 들은 친구는 치사한 시키. 아니 내가 뭐 한 입만 달라고 할까봐 굳이 내가 먹을 햄버거를 샀다고 강조하냐. 아우 치사한 놈.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는지 빤한데 굳이 거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이유는 없는 거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첫째, 본동사의 행위 주체는 본주어다. 둘째,
투 부정사의 행위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근데 요거 알고 봤더니 우리말에도 있더라. 관형절의 주어 혹은 안긴 문장의 주어 등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역할과 의미는 같다. 셋째, 위치는 어디냐? 투 부정사 바로 앞에 쓰지. 넷째, 어떻게 생겼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왜 목적격이냐? for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전치사 for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지. 그죠? 다섯째, 주어와 의미상 주어가 일치할 때 이게 뭔 소리냐면 투 부정사의 행위 주체와 주어가 같은 놈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쓰지 않는다. I bought a book to read 이렇게만 해도 본주어인 I 요 놈이 읽을 책이구나 이렇게 뻔히 아는데 굳이 의미상 주어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문법서에 나와 있는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내용 중에 주어와 일치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외울 내용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적어와 일치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쓰지 않는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of 플러스 목적격이거든요. 요 놈은 또 언제 쓰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해하시면 나머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거저 줍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시리즈 꼭 순서대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